오늘의 부동산 이슈입니다. 8월 기준 2019년 이후 3년 만에 서울 집값이 2개월 연속 하락했다고 합니다. 부동산 빙하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송파구, 노원구의 집값이 최고가 대비 20% 이상 하락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중들은 두 가지 질문에 대해 그 답을 궁금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6년간 2배 넘게 오른 서울 집값이 제자리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몇몇 지역만 폭락장을 맞이할 것인가 라는 대세 폭락장 여부에 관한 질문과 이제 시작된 하락세가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라는 사이클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바로 보러 가시겠습니다. 8월 2019년 이후 3년 만에 서울 집값이 2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미래 집값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한국은행의 주택가격 전망 소비자물가지수 역시 8월 들어 기준치를 한참 하회하는 76포인트를 기록하며 하반기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혹한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2015년 이후 6년 동안 이어진 서울 불패 신화가 2022년 여름을 통화하며 그 끝을 고하고 있습니다. 서울 집값은 무조건 오른다 라는 믿음이 깨지고 있는 올가을의 길목에서 대중의 관심은 벌써 2023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2023년 부동산 백지도의 대중은 두 가지 질문을 적어놓고 그 답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난 6년간 2배 넘게 오른 서울 집값이 제자리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몇몇 지역만 폭락장을 맞이할 것인가 라는 대세의 폭락장 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둘째는 이제 시작된 하락세가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라는 사이클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불어닥친 대세 폭락장은 다시 찾아올 것인가? 에 대한 답을 데이터에서 찾아보면 이미 절반이 지나간 올해 부동산 시장은 많은 힌트를 줬습니다. 지난해부터 서울뿐 아니라 전국 모든 집값이 입지와 노후도 혹은 평형에 상관없이 상승을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 모드에 올라탄 금리가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 심판자 혹은 필터 역할을 하면서 과열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은 대선 이후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송파구는 4월 대비 마이너스 1% 수준의 하락률을 기록했으며 그 뒤를 이어 도봉구, 강동구, 관악구, 노원구, 금천구, 성북구 등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락한 지역은 생활권별로 나눠 살펴보면 강남 4구 중 강남구와 서초구를 제외한 송파구, 강동구가 하락세를 주도했습니다. 강북 지역에서는 도심이 아닌 도봉구, 노원구, 성북구, 강북구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좀 더 들여다보면 하락세를 주도한 송파구, 강동구와 달리 강남구와 서초구는 견조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강남 4구에서 강남 2구 체제를 굳히고 있습니다. 도심 지역인 종로구, 용산구 역시 여느 강북 지역과 차별화된 흐름을 보이며 도심과 비도심 간 격차를 벌려놓았습니다. 하락주도 지역을 묶을 수 있는 또 다른 키워드는 바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예외 지역입니다. 올해 상반기 하락 지역 중 강북생활권의 강북구와 도봉구, 강서생활권의 금천구와 관악구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 상한제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곳입니다. 즉 이들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제한이 없어 높은 분양가 책정이 가능한 곳으로 매수 심리가 얼어붙은 부동산 빙하기엔 미분양 발생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마침 상반기 강북구에 분양한 한 브랜드 단지가 그간 서울 분양시장에서 보기 힘들었던 미분양 광고를 대대적으로 게시하며 꺾이지 않을 것 같던 서울 분양시장에 경고 신호를 보냈다고 합니다. 분양시장과 재고주택시장은 서로 긴밀하게 엮여있기에 향후에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예외 지역에서 발생한 10억 원 넘는 고가 미분양은 이들 지역의 집값을 흔들며 서울 집값 하락의 뇌관이 될 전망입니다. 상반기 서울 주택시장이 준 힌트는 바로 찐강남, 찐도시, 고분양가 규제지역 여부가 성패를 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 수년간 폭등 장세에 가려져 있던 상승과 하락 기준이 명료하게 수면 위로 드러남을 의미합니다. 명료한 기준이 드러났다는 것은 기준에 따라 상승과 하락 지역 혹은 상승과 하락 단지가 구분된다는 뜻입니다. 이는 기준 없이 모두가 과열됐던 비정상의 시대가 종료되고 시장의 장기 트렌드 부합 여부에 따라 가치 재평가가 이뤄지는 정상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내년에는 절대적 공포 혹은 절대적 낙관이 발을 들여놓지 못하는 정상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대세 폭락 혹은 대세 재반등 모습이 종적을 감추고 시장 기준의 부합 여부에 따라 지역별, 상품별로 차별화된 모습이 전개되는 개별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살펴본 지역 기준 이외에 서울 집값이 차별 장세를 주도하는 것은 입지 특성과 주택 면적입니다. 이는 지역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도심 지역인 마포구에서 하락을 주도하는 단지는 바로 서울 지하철 5,6호선 공덕역 역세권에 위치한 레미안 공덕 3차 24평형입니다. 이곳은 지난해 9월 고점 15억 원 대비 올해 7월 20% 하락한 1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이대역 역세권에 위치한 신촌그랑자이 24평형도 신축 단지임에도 지난해 고점 대비 약 8% 하락했습니다. 또한 마포구에 이웃한 서대문구에서도 경의중앙선 가자역 역세권인 DMC파크뷰자이 25평형이 지난해 고점 대비 20% 떨어지며 서대문구 집값 하락세를 주도했습니다. 이는 역세권 소형 평형이 지역에 상관없이 하락을 주도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언뜻 보면 상승 궤도를 타기 위한 절대반지라 할 수 있는 역세권 소형 평형은 어쩌다 서울 집값 하락을 주도하게 됐을까요? 직주 근접 트렌드에 따라 이 역세권이 인구 추세에 따라 1에서 2인 가구가 대세라는 사실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특히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익히 아는 상식일 것입니다. 특히 지난 6년간 이어져온 서울의 최장 상승 사이클은 역세권 소형 평형은 무조건 오른다 라는 믿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대세론이 만든 버블은 올해 들어 금리라는 바늘을 만나 서울 각지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국평으로 불리는 34평형보다 소형 평형이 갭투자 면에서 더 용이해서입니다. 금리 상승에 따른 투자 수익률 보존이 어려운 시점에서 소형 평형은 내년이 되더라도 지난 6년간 과도하게 상승한 영향 탓에 하락세가 멈추지 않을 전망입니다. 서울 집값 하락을 주도하는 것이 역세권 소형 평형이라면 견조한 상승 흐름을 유지하는 것은 금리 걱정이 없는 자산가의 대형 평형입니다. 지난해 KB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부자 중 부자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은 서초구, 강남구, 용산구, 종로구, 성북구입니다. 이 중 아파트가 주거 형태의 주를 이루는 서초구, 강남구, 용산구의 대형 평형은 대선 이후 서울에서 가장 높은 집값 상승률을 기록하며 서울 부동산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6년이라는 긴 상승 사이클이 시작된 2015년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며 자산가치의 기하급수적 증식을 누렸을 서울 자산가들은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자산이 더욱 증가해 20억 원을 상회하는 높은 집값이나 금리 상승 위협에도 대형 평형을 매수하는데 전혀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하락 사이클의 끝은 언제인가? 에 대한 답을 데이터에서 찾아보면 2020년 이후 다수 전문기관이 수행한 연구 결과에서 주택시장, 특히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금리에 민감한 시장이 됐다고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의 고점 거래 시점은 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금리가 3%를 돌파해 지난해 가을에 몰려 있습니다. 금리 상승으로 시작된 집값 하락은 결국 금리 상승 파도가 잔잔해지는 시점에서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리 상승은 언제쯤 그 기세가 꺾일까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지정학적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결국 확률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위원들의 점도표를 살펴보면 미국의 기준금리 정점은 2023년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판단하는 금리 인상 환류를 제공해주는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후 내년 여름 즈음 상승 기조를 완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서울 부동산 시장은 미국 금리 상승 기조의 연동에 내년 여름쯤 하락 공포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가장 공포가 심화될 지역은 지난해 하반기 고점에 물린 거래가 많았던 노원구, 성북구, 송파구가 될 것으로 보이며 해당 지역에서는 고점 대비 20% 넘게 하락하는 단지가 속출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됩니다. 최근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인 86대책은 민간 위주의 도심 공급이라는 공급 정책 방향만 다시 강조했을 뿐 내년이나 2024년 서울에 대대적인 공급이 발생할 여지는 적어 보인다고 합니다. 결국 서울 부동산 시장은 내년 여름 공포의 클라이맥스를 겪은 후 만성적인 공급 부족 후유증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급락 단지들이 저점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서울 집값이 현재보다 20% 혹은 30% 넘게 하락한다 해도 여전히 근로소득으로 감당하기는 어렵다는 현실과 서울 도심의 대대적인 공급이 쉽지 않다는 미래를 직시한 사람은 그저 폭락을 하염없이 기다리면서 언젠간 반값이 되겠지라는 막연한 대세 하락론과 헤어지겠다는 결심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반기 이후 펼쳐질 하락 공포에 눈 감지 않고 이를 직시하면서 공포의 덮개가 가려진 숨겨진 보석을 찾아 나선다면 내년 여름 공포의 클라이맥스가 그 위세를 떨칠 때 위기를 기회로 맞아 2023년 가을의 경치를 만끽하는 여유를 누릴지도 모를 일이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이슈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내년 봄 되면 최고가 대비 40% 하락해 있을 거다. 이제 매수 적기는 늦추면 늦출수록 좋다. 안 사는 게 답일 수도. 급등했던 게 잘못된 거죠. 50%는 더 빠져야 구매욕이나 매매가 활발해지지 않을까. 앞으로 반토막 날 텐데 20% 내렸다고 덥석 무는 사람 없겠지? 내년 초까지 분양가 아래로 곡소리 난다. 6억이 13억까지 올랐다가 떨어져서 11억인데 이게 떨어진 건가? 오를 때는 평균 114%씩 올랐는데 20%쯤이야. 최고가 대비 50%는 떨어져야지. 오른 만큼 내리는 것뿐입니다. 어디 뭐 개발이 된다거나 조망이 좋아졌다거나 신사업을 한다거나 그런 호재가 있던 것도 아니고 코로나19라는 비정상적 사태의 양적 완화에 힘입어 오른 가격인 만큼 비정상의 정상화 단계가 된 것뿐입니다. 긴축하면 오른 만큼 내려가는 건 당연하지요. 한국의 주택 거래란 건 수요자가 살 집을 사는 개념이 아니라 비트코인처럼 사두면 무조건 오르니까 투기성 자산으로 사둔 것들이니 당연하죠. 공급자와 찐 수요자가 만나는 구간까지 계속 떨어질 겁니다. 근데 출산율 박살나고 인구는 감소하는 나라에서 그게 언제쯤이 될지는 저도 모르겠네요. 근로소득으로 집을 구입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어야 맞지. 주택이 자본 형성의 투기가 되는 잘못된 인식은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더 하락해서 뒤틀린 주택 가격이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부자를 더욱 부자로 가난한 자를 더욱 가난하게 하는 빈부 격차 심화임. 정상적 부동산 가치 하락은 정상사회로 가는 현상임. 이를 역행하는 정책은 민심을 잃을 것임.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 정책으로는 큰 흐름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하락 이제 초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집값 반에 반값으로 떨어져도 대부분 집주인들 피해 없다. 원래 집값이 그 가격보다 아래였으니까.
다만 기분은 좀 나쁘겠지. 대신 부동산 매매 차익 보려고 뛰어든 투기꾼들은 혼이 좀 나봐야 할 듯. 직장인들이 열심히 모아 집 장만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정상화되길. 아직 부동산 완화 정책을 추진하기에 시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2017년 가격까지 가야 청년들이 그나마 희망을 가집니다. 제발 원래대로 돌아갈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지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것이 세상사의 순리. 탐욕으로 건설된 바벨탑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찬찬히 관찰해 봅시다. 말도 안 되게 올라서 여기저기서 아우성이었는데 다시 원래 가격대로 내려가니 서민들에게 잘된 일이네요. 여기까지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